야구는 9회 말 투아웃, 투쓰리부터라는 말이 있죠. 정말 단 하나의 공을 남겨놓은 상태인데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스포츠 정신을 일컫는 말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회가 아직 남아있으니까 말이죠. Y뉴스 외전 책 읽어주는 여자 나디아입니다. 아이템북스의 한 권으로 읽는 이야기 세계사 보고 있죠? 오늘은 7번째 챕터 유럽의 근대화와 르네상스에서 신대륙과 항로의 발견을 보도록 할게요. 신대륙과 항로의 발견.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 이탈리아의 제노아에서 태어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일찍이 신대륙을 발견하겠다는 꿈을 지니고 있었다. 그의 꿈은 마르코 폴로가 쓴 동방 경문록에 나타나는 황금의 섬 지팡구를 발견하는 일이었다. 마르코 폴로가 쓴 지팡구 섬에는 황금이 모래같이 흔해 건물의 벽까지 황금으로 만들었다고 쓰여 있었다. 젊고 모험심이 강한 콜럼버스는 황금으로 가득 찬 지팡구 섬을 탐험하겠다고 결심했다. 콜럼버스는 배를 타고 바다로 나아갈 작정이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자신을 후원해달라고 청원했다. 후원자는 쉽게 나타나지 않았고 오히려 모두들 콜럼버스를 바보라고 비웃었다. 그는 포르투갈의 수도인 리스본으로 후원자를 찾으러 갔다. 그곳에는 탐험가와 모험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 있었다. 콜럼버스는 포르투갈의 왕을 찾아가서 자신의 계획을 설명하고 도움을 청했다. 포르투갈 왕은 남아프리카의 항로 개척에 정신이 쏠려 있어서 콜럼버스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는 스페인을 찾아가서 왕과 여왕을 만났다. 스페인의 페르디난도 왕과 이사벨라 여왕은 콜럼버스의 계획을 듣고 돕겠다고 나섰다. 콜럼버스는 이때 다음과 같은 특권을 여왕에게 요구했고 여왕은 그의 요청을 허가했다. 첫째, 자신이 새로 발견하는 섬과 육지, 바다에 있어서 자신이 여왕 다음과는 부왕 겸 총독이 된다. 둘째, 그곳에서 얻은 보물, 그 밖의 모든 이익의 10분의 1은 자신이 갖는다. 셋째, 자신이 새로운 영토의 재판권을 갖는다. 넷째, 위의 세 가지 사항의 권리와 명예는 자신의 자손 대대로 물려받는다. 1492년 8월 3일 콜럼버스는 기암 산타 마리아 호를 비롯한 세 척의 배에 120명의 선원을 나누어 태우고 곧장 에스파냐의 팔로스 항을 떠났다. 이때 선원 대부분은 죄수들이었는데 그들은 스스로 지원했다. 콜럼버스는 착각에 빠져 있었다. 지구의 둘레를 정확하게 계산했던 에라스토테네스의 계산은 틀렸다고 생각했으며 그의 측정값보다 4분의 1에서 6분의 1 정도로 작게 지구의 둘레를 계산한 것이다. 그의 착각은 지구의 반지름은 약 400캐리로서 시속 3노트로 항해하면 한 달이면 동방에 도착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대서양의 넓이를 실제보다 좁게 계산한 콜럼버스가 만일 대서양을 건너면 아메리카 대륙이 있고 아메리카 대륙을 지나면 대서양보다 더 넓은 태평양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아마도 그는 서쪽으로 항해해서 동방으로 갈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의 이러한 착각이 신대륙을 발견하게 만들었다. 콜럼버스가 카나리아 제도에 도착한 것은 8월 중순이었고 9월 초 이곳을 떠나 10월 12일 오늘날의 서인도 제도의 한 섬에 도착했다. 콜럼버스는 이 섬을 산살바도르라 이름 짓고 1493년 3월 리스본에 돌아와서 자신이 이룩한 성과를 발표했다. 이로써 콜럼버스는 명예를 얻었으나 그는 자기가 발견한 곳이 인도의 서쪽 땅으로 굳게 믿고 있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인도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그들을 인디언이라고 불렀다.
얼마 후 아메리고 베스푸치 항해사가 이 땅이 서인도가 아니라 신대륙이라는 사실을 알아내자 사람들은 신대륙의 이름을 그의 이름을 본따서 지었다. 아메리카 이름의 유래다. 콜럼버스는 자신이 발견한 땅이 인도의 어느 지역, 적어도 지팡구 근처라 믿었고 그 뒤 3번씩이나 탐험했으며 향료와 황금을 찾는 데 실패했다. 그가 에스파냐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은 실망했고 에스파냐 왕실도 콜럼버스의 탐험이 실패했다고 인정하고 후원을 중단했다. 콜럼버스는 실망에 빠졌다. 어느 날 콜럼버스가 에스파냐 왕과 신하들과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한 사람이 그에게 다가와 비웃었다. 자네가 아니면 신대륙을 탐험할 사람이 없겠소? 누구나 배를 타고 서쪽으로 자꾸 항해하면 신대륙을 발견하게 될 건데 뭐 그리 요란하게 떠들 것도 없지. 콜럼버스는 달걀 1개를 집어들고 사람들을 둘러보다가 한참 만에 입을 열었다. 이 달걀을 모로 세워서 쓰러지지 않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시오. 그까짓 걸 못해? 사람들은 제각기 달걀을 들고 식탁 위에 세워보려고 애썼다. 누구도 달걀을 세우지는 못했다. 콜럼버스가 이를 보고 말했다. 내가 한번 해보이겠소. 콜럼버스는 달걀의 뾰족한 부분을 식탁 위에 툭 쳐서 약간 깨트린 다음 똑바로 세웠다. 그렇게 달걀을 세우는 거야 누가 못해? 사람들은 저마다 투덜거렸다. 콜럼버스는 누구든지 할 수 있죠. 그렇지만 당신들은 아무도 나처럼 뾰족한 부분을 깨트려서 세우지는 못했소. 이 방법은 내가 제일 먼저 사용한 것이오. 신대륙의 발견도 마찬가지오. 콜럼버스는 이 말을 마치고 쓸쓸히 자리를 떠났다.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은 1513년 파나마 지역에서 태평양을 발견하였고 포르투갈의 항해가 마젤란이 인류 최초로 세계 일주를 시도하게끔 그 기틀을 마련해준 셈이었다. 최초의 세계 일주. 이때 사람들은 지구는 네모난 모양으로 알고 있었고 지구의 끝으로 가면 지옥에 떨어진다고 믿었다. 포르투갈 사람인 마젤란은 지구는 둥글다고 생각했다. 그는 한쪽 방향으로만 계속 항해하면 다시 맨 처음에 출발했던 그 자리로 돌아온다고 믿었다. 마젤란은 1519년 8월 10일 에스파냐 국왕의 도움으로 5척의 배를 이끌고 세계 일주에 나섰다. 이 무렵 하이디 섬에 상륙한 콜럼버스 일행은 인디언에게 물었다. 이곳은 어떤 나라인가요? 키스케이아. 키스케이아란 인디언 말로 세계라는 뜻이다. 말하자면 그들 자신들의 섬이 세계라 굳게 믿고 있었던 것이다. 이번에는 인디언이 에스파냐 사람들에게 물었다. 당신들은 어디서 왔습니까? 하늘에서 무사히 내려왔군요. 에스파냐 사람들은 빙그레 웃었다. 콜럼버스는 인디언이 전 세계라고 생각하고 있던 이 섬에 에스파율라, 작은 스페인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유럽에는 콜럼버스 이후 사람들이 저마다 신대륙의 백기를 통과하거나 신대륙을 돌아서 태평양에 이르는 길을 찾으려고 하였다. 이와는 정반대로 다른 백기를 찾으려고 나선 사람들도 있었다. 포르투갈의 항해사인 바스코 다가마도 그 중에 하나였다. 그는 서쪽으로 항해하지 않고 곧장 아프리카 대륙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갔다. 이런 모험은 바스코 다가마 이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시도했지만 모두가 도중에 그만두고 돌아와 버렸다. 그들은 허풍만 떨었다. 바스코 다가마는 그런 헛소문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계속 남쪽으로 항해했다. 그는 무사히 아프리카 대륙의 남쪽 희망봉을 돌아 인도에 도착하는 데 성공했다. 바스코 다가마가 인도에 닿았을 무렵 영국 사람 캐보트는 서쪽으로 항해해 캐나다 땅에 상륙했고 해안을 따라 내려오면서 미국 일대를 탐험한 후 영국으로 돌아왔다. 에스파냐 항해사 빌보아는 아메리카 대륙을 횡단해 1513년 파나마 지역에서 처음으로 태평양을 발견했다. 마젤란의 항해는 이 모든 사람의 뒤를 이은 것으로 마젤란을 후원한 것은 그의 조국인 포르투갈이 아니라 에스파냐였다. 5척의 배를 타고 떠난 그의 일행이 남아메리카에 이르렀을 때 배 한 척이 난파됐다.
마젤란은 4척의 배로 계속 남아메리카의 해안을 따라 내려가서 오늘날의 케이프 혼이라고 부르는 곳에 이르렀다. 이때 한 척의 배가 선단을 탈출해 돌아가 버리고 말았다. 마젤란은 절망하지 않았고 나머지 선원들을 격려하며 계속 항해했다. 그들의 눈앞에 끝없이 넓은 태평양이 나타났다. 마젤란은 이 바다를 평온하다는 뜻을 가진 태평양이라 이름을 붙였다. 가지고 온 식량은 이미 바닥이 난 지 오래됐고 선원들은 심지어 배 밑바닥에 있는 쥐를 잡아 먹기까지 했고 죽은 사람도 많았다. 마젤란은 3개월이 지난 뒤 마침내 태평양의 한복판인 필리핀 군도의 작은 섬 마크탄 섬에 도착했다. 이 섬에서 원주민과 충돌이 일어나는데 그는 이때 그만 원주민의 칼에 맞고 말았다. 마젤란을 비롯한 많은 선원들도 그곳에서 죽었다. 배 한 척도 불에 타 바닷속으로 가라앉아 버렸다. 섬을 탈출한 마젤란의 부하들은 황급히 배에 올라 마젤란의 유언에 따라 계속 앞으로 항해했으나 배 한 척이 또 폭풍에 가라앉아 버렸다. 마젤란과 함께 온 엘카노가 마지막 한 척 남은 빅토리아호를 지휘해 태평양을 가로질렀다. 마침내 아프리카 대륙이 보였다. 3년 전 마젤란과 함께 내려왔던 아프리카 해안을 이번에는 북쪽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1522년 9월 8일 그들이 에스파냐의 세빌리아로 돌아왔을 때 일행 중 남은 사람은 18명 뿐이었다. 에스파냐의 국왕은 엘카노에게 지구 무늬가 새겨진 기념패를 주었는데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쓰여 있었다. 그대는 처음으로 나를 일주했다. 콜럼버스와 마젤란의 항해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던 것이다. 유럽의 변화. 새로운 인도 항로의 개척과 신대륙의 발견이 유럽에 미친 영향은 몹시 컸다. 유럽인들이 사용하였던 동양의 산물들이 인도 항로를 통해 대량으로 수입돼 값이 내렸을 뿐 아니라 솜, 차 등 유럽에 없던 새로운 물품이 소개됐고 신대륙의 감자, 담배, 코코아, 설탕, 커피 등이 새로 들어와 유럽인의 일상생활이 달라졌다. 신대륙에서 금과 은이 유럽으로 많이 들어왔다. 포르투갈의 헨리는 아프리카 서해안 지방에서 황금이 많이 나오는 광산을 발견했으며 에스파냐의 코르테스나 피사로는 멕시코와 페루를 정복해 많은 금과 은을 빼앗았고 포르투갈과 에스파냐는 이 힘으로 유럽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됐다. 에스파냐의 필리프 2세는 마침내 포르투갈까지 병합해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을 세웠다. 막대한 금과 은은 유럽의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다. 물가가 오르고 돈의 값어치가 떨어졌으며 16세기 초를 시작으로 약 1세기 동안에 3배까지 물가가 치솟았다. 이것이 바로 가격혁명이었던 것이다. 가격혁명은 사회를 온통 뒤흔들어 놓았다. 물가가 오르면 상인이나 생산업자들은 유리했고 고정된 수입으로 살아야 하는 지주, 노동자, 봉급을 받아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불리했다. 물가가 오르자 도시 상공업자들은 많은 재산을 모으게 되었고 반면 봉건 특권층, 특히 대지주들은 고정 수입이 줄어드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부자가 된 시민계급과 봉건 체제를 지키려는 봉건 특권 계급의 대립은 날이 갈수록 심해질 수밖에 없었다. 이 두 계급 사이에서 국왕의 권력은 점점 강해졌다. 신대륙 발견 이후 유럽 대륙은 큰 변화를 가져왔다. 가격혁명은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신대륙과 인도 항로의 발견은 상인과 제조업자들을 자극했고 이러한 분위기는 사회적으로 큰 의미가 주어졌는데 상인 및 제조업자들의 경제활동을 도와주기 위한 금융 조직도 발전했다. 이러한 일들은 18, 19세기 산업혁명을 예비한 것이다. 원주민들이 이룩한 문명은 유럽인들의 침략을 받아 멸망하거나 변하게 됐는데 마야, 잉카, 안데스, 아즈텍 문명들이 16세기 초에 서양의 침략을 받아 멸망했다.
신항로 개척 이후 지리상의 발견은 유럽 전역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탈리아의 도시와 밀접한 관계가 있던 남부 독일의 도시와 북부 독일의 한자 도시들이 점점 쇠퇴하기 시작했고 이베리아 반도의 항구 도시들은 크게 성장했다. 말하자면 대서양 중심의 세계사를 유럽이 15, 16세기부터 장악했다. 유럽 내부에서는 패권이 네덜란드, 때로는 영국으로 넘어갔으나 유럽이 전 세계 구석구석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됐다. 콜럼버스가 여왕에게 제시한 4가지 특권 대신에 이 생각할 동안에 탐험을 조금 더 열심히 했으면 아마도 신세계를 바로 알아보지 않았을까요? Y뉴스 외전 오늘의 희망 메시지는요. 자신을 믿어라 입니다.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온전한 내 편은 자신뿐이겠죠? 가끔은 마음에 안 들고 실망스럽더라도 자신을 믿고 당당하게 살아보아요. Y뉴스 외전 52번째 시간은 여기까지예요. 53번째 시간에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아주 특별합니다.